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3번째 시간입니다. 3땡.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자입니다. 3자가 2개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어떤 뭐랄까요. 긴장되네요. 누가 나올지. 막 갑자기 확 나오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정신적 지주? 저는 아니네요. 네. 서정우님? 제가 정신적 지주까지 되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복지과 소사이티 서정우입니다. 사실 운영위원장님이나 공동대표님이 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구성원들이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정우님은 정신적 지주시고요. 정권 연장 싱크탱크의 사실상의 모든 것. 출연분은 5분밖에 안 됩니다만. 자, 어쨌건 서정우님. 50분 같은 5분.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실소유주. 가스가 생각나네요. 복소는 누구 겁니까? 서정우 겁니다. 자, 서정우님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요? 실소유주 서정우입니다. 네.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나머지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희 공동대표님. 네, 이상희입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만 오늘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자 나름대로는 그 리스트에 보관하고 있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이따가 자세한 소개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울 건 치워야죠. 자, 퀴즈맨.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감독, 돌푸드가 이제 영화 감독과 지인들을 이제 고소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블로거가 막스라는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주문 상품에, 식품에 돌푸드가 공급하는 바나나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거가 이 막스라는 회사한테 CEO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이 막스 같은 스웨덴 회사가 돌푸드 같은 악덕 기업의 음식을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스가 일주일 후에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공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제면에 신문이 나고 경제에서 신문이 나니까 국회에서 이제 상영을 합니다. 상영을 했더니 돌이 또 그 국회의원들 전부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유통점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돌푸드를 취급하는 유통점을.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딱 하려고 했는데 돌푸드에서 연락이 와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고소했던 걸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끝나는 얘기였습니다. 자, 좀 가볍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지난주 문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55%를 득표했지만 95%의 의석을 차지했고 2위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의 득표를 했지만 4.5%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심각한 선거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선거구 제도. 요즘 반대되는 게 이제 정당 명부식 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 주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 중에 중앙정보로 귀속되는 국세, 지자체로 귀속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1번 종합소득세, 2번 자동차세, 3번 재산세, 4번 부동산 취득세 이렇습니다. 쉽네요. 아주 쉽습니다. 예. 세금을 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내는 사람이. 그래도 정말 모른다 하시면 이 방송 들으시면 돼요. 예. 잠시 후에 전부 나옵니다.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렇죠.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방송이에요. 피와 땀이 되는, 아니지. 우리가 살림살이에 피와 살이 보탬이 되는. 되는. 예. 피와 살이 되는. 피와 살이 된다고? 예. 맞네. 예. 자, 그러저런 이야기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왜 정창수 소장님 나오시는 거를 리스트에 넣었었냐, 이런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정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에 언론 보도되는 것들 보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킨데 할 때 아주 발군의 활약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결국은 뵙게 되네요. 자, 정창수 소장님 정말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팟캐스트는 좀 들으시나요? 많이 듣지 못하고요. 예. 오다 가다가 한 번씩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보다 소장님 같은 분들은 바쁘셔가지고 들을 틈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팟캐스트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바쁘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니, 이제부터 새날은 좀 들어주십시오. 자, 운영위원장님. 예. 소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좀 특별히 깊으시다고요? 예, 일단, 제가 성함은 오래전부터
들었고 있었지만은 직접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하도가 되면서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당선됐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서울시의 재정분석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아는 책을 그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내기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나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이나 또 국회 시민정치 포럼 같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나라 살림 네트워크라는 이 재정을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예산과 재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속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 경쟁업체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에 정말 재정을 중앙정부 재정이나 지방정부 재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단체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들 진보 진영에서 간절히 했는데 정 소장님이 그 역할을 지금 20년 넘게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관계라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 아, 경쟁업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얹자면은 새가 나른다의 다 계열사. 그렇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아니, 맞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방세, 국세 이런 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예전에 왜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시장 등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예.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너무 적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단식도 하고 그런 상황 그때서야 우리가 느꼈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너무 적다. 예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자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그 돈 씀씀이가 좀 해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뭐 일장 장단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서정우 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국세네, 지방세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대한 좀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세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건데요. 지금 사실 분권 얘기하면서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방세를 얼마 걷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쓸 돈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닌데 여하튼 지방세가 많으면 쓸 돈이 더 많아질 수는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는 지금 현재 작년도 172조 정도, 지방세가 한 64조 정도 거치는데요. 지금 세금 종류는 합쳐서 각각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국세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항상 맨날 간접세가 많다 맨날 그러잖아요. 부가가치세지. 아닙니다. 이제 작년부터 소득세가 됐고요. 그 부가세가 2등이고 3등이 법인세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가세도 낮은 나라예요. 세금 전체가 낮은 나라지만 부가세가 지금 OECD 평균이 19%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이니까 실효세는 10도 안 되고. 근데 여하튼 국세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에 놀랍게도 네 번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기름에서 나가는 거. 그게 엄청 많죠. 예. 그게 13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환경을 망친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다 그거 갖다가 도로 깔죠. 근데 이제 드디어 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통세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차가 기름을 안 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은 SOC의 진짜 위기는 거기에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방세로 가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제일 많은데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요즘 놀랍게도 지방소득세라는 게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예전 재산세였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동산에서만 나왔는데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지방소득세 거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소득세 두 번째고 세 번째 재산세, 네 번째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중앙과 지방의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수는 국세가 월등히 많지만은 국세 중에서 이제 그 지방 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이나
또 교육재정 교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합쳐서 한 181조 정도 된다는 거죠. 지방재정의 총 규모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방세 자체는 한 65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181조니까 전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 예산이 400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81조를 지방정부에 쓴다면 한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게 45% 정도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 거죠. 근데 그 400조라고 하는 게 그게 연금, 기금 지출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 거, 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주는 거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쓰는 게 훨씬 더 덩치가 크겠군요. 네, 크죠. 문제는 그렇게 또 내버려 두지 않고 조건을 걸어서 주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매칭이 평균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을 주면 40을 지방이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 그게 그거죠. 교부금이 너무 적다. 실제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면 경기도 자체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또 전체적 광역시로 보면 서울이나 울산 등은 높은 반면에 또 어떤 시도는 굉장히 낮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근데 교부세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부족한 돈을 메꿔주는 게 교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행정 수요에서 부족한 돈을 메꿔주는데 문제는 똑같이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일해서 자체 수입을 늘리면 중앙에서 오는 지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설계를 했을까? 저는 기계적인 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더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래서 낭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도블록 없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방정부는 항상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는 소리를 하는데 그 실제로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로 갈수록 또 도시에서 농촌을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은 재정 자주도는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두 개의 생각합니다.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정 수사님 한번 예. 청취자들 위한 방송이니까. 예. 재정 자립도는 그냥 전체 일반 회계에서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방세가 적고 하니까 당연히 낮죠. 평균. 농촌으로 갈수록. 예. 네. 농촌으로 가면 뭐 10% 남짓되고 근데 평균으로 해도 이제 뭐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주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교부세.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돈. 이게 늘어나니까 그걸 얹어주니까 그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했을 때는 평균 이제 70에 육박을 하게 돼서 강남구가 8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어렵다 하는 거는 절반의 진실, 절반의 이제 좀 엄살. 거짓, 엄살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는 이제 가장 높은 서울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물경 83.3%까지 높은데요. 서울광역시요? 예, 서울시, 특별시죠? 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로서 특별시가 그렇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곳이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여기는 10%가 안 되는 8.6%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이 재정 자립도가 52.5%인데 재정 자주도는 74.2%. 그러니까 거의 한 75% 정도는 지방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예산은 많은데 맨날 돌만 깔고 돈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통일된 이유가 국민들에게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의 차이를 이야기 안 하면서 그로 이제 음살 피우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 자주도 자꾸 자립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자꾸 정치나 행정에 불신을 좀 주려고 하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지방에 강연하러 다니면 제가 보편적 복지 이런 거 이제 중요하다, 뭐 일자리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 줄 아냐고, 우리 뭐 겨우 20%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음살을 부리거든.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면피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극명한 예를 우리 회원이 이제 지금 출마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을 한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기 전에 쭉 그 지역의 재정을 분석을 해봤는데 구례 인구가 줄어갖고 지금 2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 예산까지 다 합치니까 물경 3,260억을 쓰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그거 1인당 나누니까 결산 기준으로 한 1192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1인당 쓰고 이 4인이 아니고 요즘 2.4인이죠. 평균 가구 원수가 가구당으로 나누니까 2740만 원. 거의 한 가구당 3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례 국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구례군에서 3천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산의 가장 기본은 공무원들이 인건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세부 내역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유지 비용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비슷하게 한 10%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무슨 교육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뭐 수송교통이라든지 그 국토개발이라든지 농촌 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생활에 쓰는 비용은 넓게 잡아도 30%가 안 되고 구례 같은 경우는 20%도만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토목 건설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이것도 사실은 토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서관 건설도 건설 사업이에요. 도서관에 무슨 책 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도서관 짓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게 거의 70%가 되는 이런 식이니까 뭔가 짓기는 엄청나게 많이 짓고 건설업자들은 돈을 버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정 수사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제가 뭐 우연히 뭘 자료를 보다가 전라북도가 박정희 정권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진짜로 거의 직선으로 쫙 이렇게 늘어나요.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인구는 정반대로 줄어들어요. 그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게 지금 정상인 건지 재정적 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산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 광역하고 기초 예산을 합쳐가지고 주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농촌 지역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서울, 뭐 울산 뭐 이러거든요.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서울은 지금 320만 원인데 광역 기초 합쳐서 전남은 870만 원이에요. 거의 3배네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2등은 잠깐 강원도가 지금 끼어들었는데 올림픽 때문에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 지역이고 진짜 그게 아니, 인구 적은데요. 아니 왜 전남과 경북이냐? 아, 그건 알겠다. 그거 이제 정치 세력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맞네. 지역 구도를 이게 왜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쭉 분석을 해봤는데 그 지역 구도 때문에도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87년 체제가. 맞네요. 근데 88년에 의회가 새로 세팅되면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80년대엔 물론 차별이 있었는데 딱 의회에 진입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선거를 해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그래서 당선돼서 의회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과제 해결 안 된 거로 착각한다. 지역구도는 이미 그때 해결된 건데 계속 그걸 끌고 온 거지 20년 넘게. 저도 질문이요. 제가 평상시 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는데 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번에 예산하면서 자기 지역에 민원 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장제원의 폭로에 의하면은 원내대표들이 뭐 갈라먹기 했다.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만 자기 지역에 못 가져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는 게 물론 지역구원들이 자기 지역에 SOC 예산이 아니라도 뭘 따가는 거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따로 따가는 게 저는 웃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로비를 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예산이 안 내려가는 구조가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착시이고 착각이에요. 그 의원들이 가져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농담으로 하루짜리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번에 SOC 4조 4천억 줄였는데 1조 2천억 살려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4조 4천억 중에 4조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SOC를 지금 줘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구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못 쓰던 돈을 그냥 숫자를 줄여놓은 거거든요. 결산을 반영해서. 불량예산? 네. 아. 그런데 그중에 1조 2천을 살려낸 건데 결국 못 쓸 돈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다 분석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모양 내는 예산인 거고요. 결국 이번에 호남 쪽에 많이 가져갔잖아요. 국민의당이 그 예산국회에서 협상에 응해주면서 네. 많이 가져갔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SOC 예산은 결국 올해 못 쓰고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깎은 게 그냥 하던 사업을 중단시켜서 깎은 그 사업이 없고요. 다 안 되던 걸 이제 해서 실제로는 올해 쓰던 게 95% 정도 유지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함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지역구에 가져간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제가 이거 쪽지 예산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최근에 외대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도 교수가 저였는데 70%가 관청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행정기관의 운영비나 신설 비용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거 가져가도 설사 쓰임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고. 세 번째, 그 예산이 사실은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깎을 걸 대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부풀려 온 거를 빼준 거예요. 실제로 사업비로 삭감한 거는 요번에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4조 삭감했다고 했는데 3조는 뭐냐면 뭐 융자 이런 거 좀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업무를 저희가 4년간 위탁받았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준비해온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깎는 돈은 전체 예산 400조 중에 뭐 1조니까 한 0.25%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깎은 거 있잖아. 그 중에 한 2,200억 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맞습니다. 국고 지원 예산을 깎아버렸거든. 이 더러운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더러운 놈들인 게 그러니까 지금 정창수 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은 4조 원 깎았다 해놓고 사실 1조 원밖에 안 깎은 거잖아요. 3조 원은 기획예산처가 깎일 걸 다 알고 기획재정부가 다 깎일 걸 알고 미리 부풀려 온 거잖아요. 네. 그거 깎은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진짜 깎은 건 1조 깎았는데 그중에 2,200억 원은 생제비 같은 국민건강보험 예산 문재인 케어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신신당부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국회에서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깎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동수당이랑 뭐. 지금 아동수당하고 저 어르신들에게 드린 기초연금. 기초연금 거기서 깎은 것만 해도 합치면 1조 원 더 가까이 되겠네. 네. 아니 아동수당에서 한 4천억 깎았거든요. 그죠? 그 국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속기록만 봐도 그게 다 나와요. 절절히 SOC 깎인 거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의원들과 복지에 대해서 증오를 표출하는 이제 뭐 이런 분들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제 그 명단들을 앞으로 발표를 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가서 그 지역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한때 형님 예산으로 연간 1조 원을 가져간 적도 있는 그런 수혜받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역 주민들은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1조 원 가져왔다는데 그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공사한다고 출퇴근만 늦어지고 거기다가 또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포항시에서 있던 예산까지 거기 1조 원 가져온 국고 예산에 말려가지고 따라서 뺏겨버리니까 차라리 그거 국고 반납해버리고 우리 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게 새만금 예산인데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특별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뭘 특별합니까? 다들 주는 거야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전라북도에 갈 거고 경상북도에 또 다른 입으로 가고 경상남도 또 가고 그런 건데 주민들은 그게 공짜로 오는 돈이라고 자기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옛날에 왜 새만금 계속 하냐 마냐 막 논란이 일었을 때 이래서 그이 가는 몫이 만약에 1조 원이라면 그 전라북도에 다른 명목으로 1조 원 줄 테니까 새만금 그거 그냥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다 그런 걸 내가 들었거든. 예,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3천억에서 7천억 가는데 1년에 한 1,000억 좀 넘으면 전라북도 국립대학을 다 공짜로 다닐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것일까? 전라북도 주민들한테. 완전 조산모사의 극을 보네요, 이거. 야. 언론이 절대 이런 거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뢰껏 약속 교류기처럼 짬짬이 돼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에 쓰일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상식적으로 깎아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흥분하실 수밖에 없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이게 지금 재정이 의사협회에서 당장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 그랬는데 올해 역대 최저의 국고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가 데모하면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금 국민적 불신에 자문하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국회가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동수당, 그 7월달부터 주도록 돼 있던 거를 9월달로 2달 미루어가지고 몇천억 덜 줬죠. 그다음에 4월달부터 5만 원 더 주도록 돼 있던 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이것도 9월달까지 미루어가지고 여기도 또 몇천억 덜 들어가죠. 이거 깎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깎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1조 4천억 깎고 SOC에서 1조 2천억 증가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700억 차이인데 딱 거의 일치예요. 거의. 그러니까 복지 깎아 SOC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지금 지방재정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빚이요, 빚. 채무, 부채. 제가 이제 지난 방송 한 4년 동안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했었거든요. 이대엽의 성남시 호화청사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아시안 게임 뭐 하느라고 또 인천 뭐 거덜났네. 지방 재정 파탄, 모라토리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내가 현직 단체장이라고 하면 뭔가 랜드마크 하나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됩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 잘 몰라요. 일단 첫 번째 투명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게 들어서서야 아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게 낭비가 될 거 알고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산 낭비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도 있고 해서 국민소송법이 등장하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용두사미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참여정부 때도 그게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 도입을 못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전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참여자의 수가 정치 힘을 발휘해서 예산에서도 똑같이 발휘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가진 사람들, 뭐 SOC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원이 총출동해서 막 하는데 이쪽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는 다수인데 이해관계자는 다수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소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인천에서 다시 인천시청사를 초고층으로 화롭게 짓는다 이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기로 인천은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 시장한테 넘겨주어서 그 욕을 태박으로 들어묻던 그런 곳인데 또다시 화청사를 짓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안 게임 때도 굉장히 직자를 받고 고생을 한 그런 곳인데 그 우리 소장님은 직접 서울시 재정건조나 이 박 시장님이 부채를 몇 조 원씩 갚는데 직접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들한테 뭐 얘기하면 재량 예산이 얼마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재량 예산이라는 건 행정 용어에 없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때도 오세훈 시장 때는 뭐 1,600억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했었는데 그때 10월 16일 날 선거 끝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그 20조 원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맞죠? 예. 그 중에 1,600억밖에 재량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좀 웃을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모르니까 의심스러운데도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좀 계속 오래 보니까 이제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인수위원 역할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부채와 채무가 다른데 채무 19조에서 12조로 감축하고 그다음에 복지 예산 4조에서 7조로 늘리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하고 하는 거를 불과 3년 만에 해냈어요. 근데 재정이 그렇다고 무슨 서울시에 뭐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1인당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랬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절감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A라는 곳에 쓸 것을 B라는 곳에 쓰게 하는 것 이걸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건설하는 것만 순수한 시설비라고 하는데요. 그때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 3조가 넘었는데 연간. 근데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로 벌써 지금 7년 지났는데도 줄여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부분들. 건설하는 분들 많이 줄여서 복지 쪽으로 많이 돌렸죠. 처음에는 재밌었던 게 그 마을 관련한 걸 뭐 예산을 책정하라 그랬더니 2천억짜리를 하룻밤새 만들어 왔어요. 마을 센터 만드는 거 이제. 또 건물 짓는 거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계속 하나하나 방어하고 싸우고 하면서 바꿔 나갔고 또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적응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정도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가게 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구조조정이 됐고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토목 건설을 줄여가지고 매년 1조씩 줄이니까 7년 동안에 7조가 감소한 그런 식으로 19조에서 아까 12조로 줄였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는 1년에 7조니까. 예. 근데 이제 여하튼 토건만 줄인 게 아니라 딴 것도 많이 줄였죠. 예. 그러니까 SOC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반토막 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복지로 돌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예산의 자연 증가율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연간 한 10% 정도는 될 거니까 네네. 그건 대부분 다 복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 홍준표 당대표가 경남지사 할 때 부채 제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대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회사 경남이라는 경남도에서 설립한 회사가 가진 자산들 있죠. 토지를 팔아가지고 앞으로 경상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단기 부채를 줄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실제 그렇게 네. 한 게 맞습니까? 네, 대선할 때 JTBC에서 저한테 와서 팩트 체크를 해달래요. 그게 뭐였냐면 홍준표 지사가 채무제로 선언했는데 정말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절반이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낭비라고 하는 걸 이제 사업을 안 해서 줄인 거니까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해야 될 일 안 한 그런 거고, 절반은 뭐냐면 그 모아놨던 재산이나 현금을 빼가지고 갚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채무제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거짓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작년 올해 채무제로 선언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빚을 갚는 건 갚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쓰임을 줄여서 갚아야 되는 거지.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게 재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요거 또 하나의 사례가 서초구에서 이제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뭐 제가 좀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주도해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좀 작지만 단가까지 계산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로등 보안등 이거를 다른 데는 1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태 그런 식으로 해서도 몇십억씩 절약을 하고 해가지고 서초구가 예산이 4,500억이었는데 850억을 저희가 깎을 수 있게 제안을 했고 425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재정계획의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행자부로부터 6억 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정 소장님한테 한 10%인 4억 정도는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면 40억이죠. 아, 사실입니까? 근데요, 정말 초보자들의 질문 같은 건데, 빚을 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빚을 내음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라도 의회가 있잖아요. 의회랑 상관이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회가 그건 아니죠.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 관료제의 문제인데, 관료제는 이제 결정 단계를 많이 하고 여럿이 모여 회의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장 누구보다도 처음에 그거를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 기획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가 그 노릇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의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만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특히 지자체장하고 그 지역의회가 보통 같은 당 소속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견제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죠. 짬짬이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한 1조 원 부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신 한 2천억 가지고 내가 나머지 8천원을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정말 초보적인 질문.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요? 나 그게 궁금해. 지방자치단체는 외채를 발행할 수 없고요. 네. 중앙정부로부터 빌립니다. 아. 중앙정부는 그걸로 국채를 발행하죠. 아, 그런 방식으로 가는군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뭐 잠깐 뭐 사무라이 펀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게 잠깐 정부가 허락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받을 지방정부 세수를 담보로 해가지고 중앙정부한테 먼저 땡겨서 빌리는 이런 게 그거는 사실 정상인데 앞서 언급했던 인천시의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 부채를 몇 조 원 써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자 갚는데 인천시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비선으로 빌렸다는 거잖아요.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 과정은 합법적으로 했는데, 그 상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은행은 민간이지 않습니까? 국책은행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빌렸을까? 뭐, 물론 이제, 나름대로 논리는 다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은행은 이자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인천 시민은 힘들게 한 거죠. 근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자기 업적을 위해서 막 돈 땡겨다가 정부로부터 빌려가지고 재정은 사실상 그 다음에로 또 넘어가면 그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재명 시장처럼 뭐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당선되면 그 뻥 뚫려 있는 그 예산을 보고 황망해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정 건전성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됐던 건 2010년 그때 한 번입니다. 그때 너무 이제 막 1년에 20% 예산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를 했거든요. 그때 그 금융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닥쳤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낭비적 요소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우리가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건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버리고 아, 우리가 가끔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빌려 써서라도 네. 적자를 내는 게 맞는데 왜 흑자를 내려고 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채무는 무조건 없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근데 그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도 아직도 뭐 100개 정도는 월급을 못 주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런 의미? 만약 공무원들 월급 못 받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지금? 아, 정부한테 빌려서라도 준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 교부금이나 이런, 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회계에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쓰는 돈을 투자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를 선택하는 게 회계사들이 가장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 분야나 SOC를 포함해서 경제 분야에 쓴다고 그러면 투자라고 무조건 생각하고, 낭비가 뻔해도 복지에 쓰면 그건 무조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청년수당 이런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정부의 반응이 나왔었군요.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비용이고 뭐가 투자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해크먼 교수 같은 분이 노벨 경제학상관 해크먼 교수가 2000년도에 때 얘기했던 건 보육에 투자하면 16배 수자 효과가 나온다. 그게 맞죠. 한 애를 키워서 걔가 나중에 납세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건 투자잖아요. 근데 SOC는 분명히 저 수요책이 안 되고 뭐 하고 뭐 그래서 망할 게 뻔한데도 뭔가 그래도 경제에 도움이 될 거야라는 우리의 막연한 신앙 같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성남시하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했던 청년수당 배당 이런 것들을 막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 기본적인 기조는 기존에 있던 그 성남시나 서울시하고 똑같을 텐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각종 시도가 청년수당 배당 많이 주겠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 말고 기재부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재부도 뭐 대통령이 시키면 해야 될 테니까 방향을 바꾸긴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논리는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과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중복된다. 이게 논리여서 지방정부가 그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중앙정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안 해주거나 협의를 거부해가지고 지방정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야당 탄압용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하긴 뭐 저쪽 지자체장들이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경우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 뭐 탄압도 있지만은 이제 그 논리는 사실은 그게 옳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아는 데가 지방정부고, 외국의 경우에 유럽은 거의 지방정부의 역할의 90%가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고, 일본만 해도 한 70 내지 75%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한 30, 40%가 이제 복지, 그것도 이제 필수적인 복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또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이나 복지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키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정부는 손대면 안 돼. 또 서로 중첩되면 안 돼. 이런 것은 좀 너무나 기계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편 가르기 쪽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전라남도 구례에 다니는 청년은 청년 수당을 못 받는데 성남시 주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 배당이든 뭐든 이런 걸 받잖아요. 그거는 지역 간의 거대한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청년들이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취업을 못한 그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해야 되고 유럽의 모든 복지국가들이 그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부에 등록을 하면 그 3개월 동안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지원받도록 한 제도가 있긴 있는데 그 제도가 너무 취약하고 너무 덩치가 작아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유형이지만 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것도 저는 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능산이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시범사업 정도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유형의 그 청년수당 제도를 한번 해보라. 서울시는 그게 소득 하위 청년들을 선별해서 뭐 한 달에 가령 일정 금액을 뭐 몇 개월 동안 주는 거였거든요. 최대하면 6개월인가요? 그런 거였고, 성남시는 특정 연령대, 그게 뭐 24살이면 24살 한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연간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럼 서로 다른 유형을 형편되는 곳에서 먼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라라고 저는 얼마든지 허용해 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막은 것도 또한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소장님은 그걸 아예 국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졸업 후 실업수당제도 이걸 하자는 제안을 하고 계시죠.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일종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청년 크레딧 그래가지고 19세부터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최저임금 기준 수준 이상은. 취직하면 자기가 내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자기가 그 국민연금 받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실업 상태일 때는 실업급여를 아예 뭐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모든 국민한테 의무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기준으로 간다면
청년 실업 상태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일종의 기본소득이요, 뭐 일종의 기본 배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게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아동수당 논쟁 있는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이 처음 알았잖아요. 주요 국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잠비아, 리비아까지도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우리는 이제 하는구나. 그것도 전부 다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소동이 일어난 건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아까 시범사업처럼 그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해보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 자립도도 다르고 자주도도 다르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쩌면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방정부 헌법에 지방 분권을 확실하게 집어넣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에요. 지방정부가 강해질수록 복지국가는 저는 확대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근데 이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상품 같은 걸 개발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부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재정이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어떻게 답해 주실래요? 이제 자기들의 재량을 가지고 해야죠. 이제 그걸 가지고 빚을 내서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좀 태클을 걸 필요는 있겠지만 자기들이 뭐 좀 여유 있는 돈이나 선택할 수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아낀 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고요. 지금 저도 이번에 정책 리뷰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었더라고요. 지방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가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정의 형편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서 하기 나름이다. 아까 구례와 이거 비교를 했지만 구례가 아까 3천억이라고 했잖아요. 2만 7천 명에 마포구 이런 데가 인구 45만 막 이러는데 예산이 5,500억이에요. 2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2배도 안 되죠. 인구는 거의 20배 가깝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지방이 돈이 없어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은 중앙정부가 전국 간에 편차 없이 하도록 하고 대신 그 세세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이들은 지방정부가 서로 간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하고 또 그런 차이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더 발전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자는 이야기죠. 저는요, 이 지방 분권, 지방 자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웨덴은 지금 한 21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 21개 정도 있는 거 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별도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영주가 따로 있고요. 지배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말도 달라요. 풍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지역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분권화된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하이델베르크 성에 하이델베르크 주민들이 따로 있고 각 지역마다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국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는 중앙집권을 해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사병을 다 없애버림으로써 완전한 중앙집권을 하고 관찰사도 전부 다 파견을 내려보냈거든요. 우리는 아주 오랜 전부터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어떤 독특한 뭐 문화라든지 정치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크게 잘 없어요. 우리 오래전부터 이게 집권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균질화되어 있어요. 지역과 지역 사이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지로 지금 분권화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해온 거고요. 유럽에서는 원래부터 분권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중앙 집권화 통합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분권과 집권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원래부터 집권화되어 있었는데 이걸 요즘 이제 분권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거지로 분권화 시키려고 하고 뭐가 다른 것처럼 자꾸 뭐를 하고 이것도 저는 하나의 편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권화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이게 지방 행정에 있어서 중앙이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라라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측면이지 저는 그 분권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 집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수하는 사람 대통령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면 박근혜 때 뭐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시장 이렇게 탄압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 결국에는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특색이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선출을 되려고 하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나 무슨 건물 짓는 걸로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최근에 그 내년부터 드디어 경북 구미가 초등학생 급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상급식을.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랄까 대세에는 거슬 수 없다. 좀 늦게 가더라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균형 발전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오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권이라고 하는 걸 정말 다양하게만 해봐라라고 하는 게 분권인데 균형 발전은 뭐냐면 똑같이 살겠다.
똑같은 경제 구조, 뭐 똑같은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그 모호한 논리가 있고 예산을 주로 거의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분권을 찬성하는데 균형 발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기본적으로. 왜 똑같은 공단을 다 지어야 되고 똑같은 철도를 놔야 되고 다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자꾸 논리가 제로섬 게임처럼 뺏는 걸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재정 쪽 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는 거는 국가가 직접 하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현금 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다 중앙에 줘버리자. 제가 지금 있는 것도 이야기해 볼까요? 스웨덴 같은 경우, 유럽 많은 나라 그런데 제가 스웨덴을 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그 중세시대 때부터 그렇게 분권화돼가지고 살았거든요. 그게 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권화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중앙 집권과 분권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분권 사례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의 기초자치단체 꼴문에 하는 일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하거든요. 보육, 교육, 뭐 아동수당, 뭐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해요, 거기서. 그런데 그 업무의 90%는요,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다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차 잘못하면, 그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 달라지지 말라고 하는 이 균형을 맞추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그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셔널 미니멈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고 지역별로 약간씩의 그 베리에이션 특색을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원칙은 이제 동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국가 이런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여러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옛날에 같이 일하던 공무원 출신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열심히 했다라는 이유로 자천되어서 기재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가 지방의 구석에 산하기관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정권 바뀌니까 중앙부처 국장으로 복귀하신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분권도 좋고 자치도 좋지만은 지방정부 후문 못 믿는다. 쟤들한테 어떻게 이 돈을 줘? 돈을 못 맡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지방 공무원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지방 정치의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개선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걸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말도 안 되는 토목건설에 돈만 쏟아붓고 있고 그것을 견제하거나 컨트롤할 능력도 없는 지방정부와 지방공무원들한테 권한을 더 주는 것은 오히려 국가를 퇴보시키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예산을 낭비하는 게 지방이 많은 중앙정부가 많은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까? 다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는 게 분권이지 권한만 많이 가는 게 분권이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정말 낭비를 해가지고 했으면 그 지역 주민까지 피해를 봐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낭비한다고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겠느냐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지난번 인천에서 잠깐 빚이 많을 때 막 악취소동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게 사실 그 예산하고 관련돼 있었거든요. 돈을 아끼려고 시스템 좀 덜 돌리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주민들이 떠나든가 아니면 그 안에 싸우든가 그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다 막아주는 중앙정부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벌써 이제 6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 한 거잖아요. 2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반대로 말해야지 20년밖에 안 돼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 맞죠? 크게 보면. 그 예를 들면 부패가 지방자치 이전보다 지금 심해졌을까요? 아니 안 그럴까요? 이제 부패학자들은 굉장히 이제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군수부터 대통령까지 다 연결된 사람들이어가지고 밝혀지질 않아요. 지금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밝혀지고. 마음 놓고 검찰이 이제 수사할 수 있죠. 그 수도 요즘은 줄고 있긴 한데 그래서 요즘은 뭐 검찰에 이런 곳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캐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많이 좀 줄었죠. 그게 우리 의학에서는 그 암 유병률이 높아지는 게 옛날에는 의학 기술이 덜 발달해가지고 암을 발견을 못했는데 요즘은 너무 잘 발견해내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요즘에 그 지자체 비리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어떤 특정 사업 같은 거를 밀어주고 거기서 뒤로 돌아서 커미션 받는 그런 방식의 비리는 꽤 있죠. 있는 네, 편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상수 소장님하고 오늘 굉장히 저하고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본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대화를 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견 일치를 본 게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이나 그야말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가는 거. 네. 이거는 지방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캠페인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올해 거 2017년 기준 계산해 봤는데 10조만 딱 중앙이 그 해결해주고 직접 주면 돼요. 그러면 지방의 복지공무원들이 일도 많이 줄어요. 일부러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 아닙니까?
꽂아주고 지방 공무원들은 사각지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한 뭐가 있을까 우리 상황에 뭐 이런 걸 찾으면 훨씬 더 예상 규모도 줄고 공무원 수도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겠죠. 지금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72% 정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뭐 한 30% 조금 안 되게 25에서 30%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부 다 중앙정부가 저는 네, 이제 그렇죠. 다 부담하게 하자. 그 대신에 지방정부에게 내려가는 그 예산은 그야말로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서도록 해주자. 네. 그 대신에 책임도 묻자 이거지. 네, 맞습니다. 누구 잘못했으면 누구 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비투성이가 되더라도 그건 누구 책임져라. 그 대신에 그 책임진다고 아동수당을 못 주거나 기초연금 못 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다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분권이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책임성이라고 생각해요. 책임성을 강화하는 거 이런 쪽으로 가야 이게 진짜 분권 아니겠습니까? 책임은 안 지고 돈만 따와가지고 풍덩풍덩 그냥 쓰고 그리고 특색 있는 사업해야지 그 특색 있는 거 사실 별로 없는데 의거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돈 막 쓰끼고 이게 기존에 잘못된 저는 관념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소장님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강의도 하고 예산 분석도 하고 하시는데 이 광역 단체 단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잘하는 데는 어디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광역단체 잘하는 건 뭐 역시 서울시죠. 서울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글쎄요. 저기 혹시 제주도는 안 해봤나요? 제주도는 굳이 한다면 제주도가 그 도 중에서 나은 편입니다. 나은 편이고요. 근데 도 같은 경우는 재량도 좀 적기도 하지만 그 좀 구조 개혁이 별로 없어요. 광역시들은 좀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뭐 인천시도 지금 빚을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자치구를 최대한 줄이고 도 같은 경우는 도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넓혀서 광역화시키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서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내서 광역만 빼고 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도의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 행자부 교육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광역도는 조정기능, 지역 간 조정기능이라든가 공동사업 기능 이것만 좀 수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광역시에서는 사실은 구가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광역시청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재정 같은 경우에는 확연히 너무 차이가 나요. 광역도 같은 곳에서는 뭐 어디가 특별히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충남 정도가 좀 잘하는 편이고요. 경남도는 아까 얘기한 아예 필요한 것도 안 써버려갖고 생긴 문제니까 또 나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소장님하고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싶기는 해요. 재밌네. 그쵸? 예. 재밌긴 한데, 이제 오늘은 약간 개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복진에 무슨 예산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지방선거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좋은 후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방 기초든 뭐 광역이든 뭐 상관없이. 일단 전제는 아까 제가 지역 예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하나가 들어가서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당선을 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 들어가는 게 돼야 되는 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후보가 좋으냐면 하나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을 때 그런 분들은 정말 당선만을 위해서 하시겠죠. 예. 근데 능력과 의지라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가 있는 사람은 능력도 키우게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기 때문에 의지가 생기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안다는 건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 그 공부라는 게 무슨 교과서 몇 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천활동 속에서 그걸 이제 많이 깨달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변별력이랄까요? 사람을 보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별로 없는 편이에요. 특히나 지자체나 이 관련된 분들은.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그 받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신청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사는 동네도 기초의원들 뭐 하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차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같은 분들처럼 예산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고수기 노릇만 하는 것도 문제죠. 미국의 국회방송 시청률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0.0008%인데 세어보니까 뭐 몇백 명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2%에도 사람들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 자치단체 들어가서 예산서 다운받는 사람 10명도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명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 안 하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참여가 조금이라도 뭐 전 국민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3%가 물을 안 썩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만 참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중에 능력 있는 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 지자체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을 강력히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회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시점쯤에서 재정 다립도도 높이고 실제로 실력도 높이고
이번에 선거할 때는 정말 실력 좋은 분처럼 보이는 최소한 개념은 있어 보이는 분들 많이 당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재정 집행하는 규모에 있어서 181조를 쓰니까 굉장히 큰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니까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지방정부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실제로 지방정부의 행정이나 그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아직도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꿔주는 책임 주체가 바로 정당인데 정당이 지금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바뀔 줄 알았더니 거꾸로 상황이 좋아지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곧 당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만 준비하고 현장에서 뛰고 표는 것만 하려고 하지 구체적으로 내가 지방정부를 어떻게 바꾸겠다 또 재정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런 식의 준비를 한 데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첫째는 지방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재정을 가지고 국민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두 번째로 나올 사람들은 이제 좀 준비해서 나오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촉구를 하고 싶고 무엇보다도 당이 이제 나서가지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광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기초 단위로 가면 정말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 못하는 데를 징계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중앙당이 나서가지고 자기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잘한 것은 모델로 만들어서 선전도 좀 하고 자랑도 하고 또 표준 프로토콜 만들어서 전 후보들한테 공부도 시키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선거가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다른 또 한 번의 선거로만 끝내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정 소장님 오늘 모셔봤습니다. 근데 정 소장님 말씀 아까 하신 것 중에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그냥 입신양명이나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선거 전략 잘해가지고 당선되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과 함께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그 공무원들이 현상 유지의 폭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혼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게 포획되게 돼 있어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전문가 그룹을 데리고 준비된 접근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민사회에 깨어있는 시민들 있잖아요. 참여적 시민들과 함께 나는 이 시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열린 자세, 이렇게 좀 진취적인 자세, 진짜 책임지는 자세,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면 그냥 저 캠프에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사람연구소에 공부시키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용역을 맡기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점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자, 소장님. 네.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 생각도 못했던 시각도 봤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사실 관심이 있어야 뭔가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는 뭐 무슨 당이 뭘 예산이 깎았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비판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뭘 알고 이야기하는 정밀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 국민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국민들께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한 팀만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예산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소비자 입장이에요. 쓸 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극소수 시민단체가 절약자 역할을 합니다. 기재부 관료들이나 소수가. 근데 좀 진짜 내가 시장이나 군수다라고 생각하면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겠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근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저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혈세란 말은 싫어하지만 좀 아까운 내 종잣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사실은 그게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 제천에서 화재 났는데 결국엔 문제는 부족한 인력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시스템. 돈은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도 가끔씩 궁금하고요.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소장님 다음에 한번 또 다른 예산 관련 궁금증이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이 직접 토론하는 정치 토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진입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상이지만 두 분 인사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백 의원님. 예,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제 소개할 때 우리 백 의원님처럼 제 지역구 소개할 걸 그랬어요. 매번 저는 당을 빼먹었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 박용진 의원 지역구가 어디예요? 서울 강북구 울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분위기 좋네요, 시작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위안부 태스크포스 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
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백승주 의원 뭐 텍스포스 팀 활동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태스크포스의 활동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요? 그 양이 31쪽이나 되거든요. 예. 그 오태규 전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9명이 무려 한 5달, 6달 정도 해서 5달 정도 해서 검토한 건데 한 쪽이나 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을 쭉 보면은 그 하비스가 잘한 거 못한 것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가 요약한 거 보면 잘못한 것만 발표를 한 거예요. 잘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이 일부입니다. 제가 청취자를 위해서 3번을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93년에 고노 담화보다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본의 총리의 사과도 명확히 개선되었다. 우리 국민의 성의는 안 찹니다만 개선되었고 그 금전적 조치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일본은 뒤에 배상이란 말을 안 쓰려고 하지만 그런 긍정적으로를 했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걸 최종적인 해결로 본 것은 좀 아쉽다. 불가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혼유사항 이전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가 공개된 입장하고 비공개된 입장이 차이가 좀 있다.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 문제로 가서 일본 비판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쉽다. 그리고 제일 아쉽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 정부가 말한 것은 외교부가 주도하지 않고 그 청와대와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랬는데 우리 외교부 장관 앞에 잘한 건 싹 빼놓고 그 소통 부족 이것을 많이 해서 무슨 박근혜 정부가 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균형감 있게 그 보고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또 잘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은 이것을 균형 있게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박용진 의원 지금 백승주 의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하고 저하고의 지역구 차이는 서울 강북구와 경북 청도 정도인데요. 구미. 의견 차이는 구미 정도의 차이인데 의견 차이는 일본하고 한국 거리만큼이나 더 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총리 사과가 좀 더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실만 보더라도 조금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직후에 그 일본의 외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사과 뜻을 그냥 대신 전한 게 전부예요. 이런 거를 좀 더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거를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랑 거리가 멀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를 하시는데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 아무런 소통도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도 구하지 않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했다고 하시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다시 짚어주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합의에서 특히나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속인 게 문제인 거죠.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몇 번을 했었거든요. 그 이면 합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창피할 정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아까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부가 마치 주도를 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지시하에 대통령이 진두지휘하에 국정원의 그 국정원장이 직접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급하게 쫓겨서 이렇게 허겁지겁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런 불합리하고 창피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잘했다, 이 부분은 못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조차도 알겠어요. 그 두 분의 어쨌든 그 합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는데 청취자들한테 제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평가 내용이 아니고요. 태스크포스 팀의 평가다. 30쪽에 해당되는 그 보고서의 내용들입니다. 이게 30쪽 내용인데 그 참여한 분들이 한겨레 신문 전 논설위원장 실장이 대표고 선미라 인권재단 이사장님, 조세영 종서장 등등 이 9분이
보고서 내용에 제가 이야기한 전달해듯이 청취자들 전달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잘 되었고 이런 예. 부분은 아쉽다. 예. 이렇게 해놨고요.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마지막 그 문장이 어떤 얘기 들었냐면 외교라는 것이 한쪽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이 있는 만큼 애초에 세웠던 목표와 기준 검토가 제기되었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한계도 명시해놨어요. 그 예, 예. 30쪽의 보고서를 제가 내용을 추가해서 알겠어요. 전달 안 된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 이왕 말씀하신 김에 백성주 의원, 지금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재협상 쪽으로 가는 듯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까지 말씀해 보시죠.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는 1~2mm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 대통령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정부가 유의할 점은 우리가 좀 살펴볼 점은 이것을 무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발표에서도 아직은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 문서 성격도 그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합의하고 양국의 우리 대통령과 일본 총리 대신이 추인한 거기 때문에 네. 조약이 아니다. 국회 비준으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일본 아베 총리는 당시 이 문서를 만들 당시의 총리고 우리 대통령은 거기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새로운 대통령인 거죠. 그렇죠. 아베 총리가 있을 때는 이게 재검토하기가 외교적으로 엄청난 한일 간의 그 마찰을 감내해야 예. 재협상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예. 그 문서 성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이 합의 자체가 그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으면 문서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진정성 네. 있는 반성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말씀이네요. 곽영진 의원, 여기는 별로 견해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백승주 의원님 의견에 환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 그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저렇게 발표한 것 자체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다.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악수다.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그냥 비난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백승주 의원님처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향과 조치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고민 끝에 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것까지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남은 건 그 정부 간의 국가 간의 이런 합의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재논의를 할 건지 재협상을 할 건지 또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원칙으로 해서 후속 조치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여야 나뉘어서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보다 당당하고 보다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서 알겠습니다. 한일 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두 분 의원의 견해상에서는 뭐 재검토 그리고 재협상 또 일본에 대한 계속된 사과와 배상 요구 가능하다. 여기에는 목소리가 일치하는데 다만 외교 현실상 지난번 합의에 대해서 좀 잘한 건 잘한 대로 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균형 있게 보자는 의견과 온통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이렇게 그 견해 차이는 좀 거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주제는 이 정도 토론하고 또 하나가 조금만 더 말씀하세요. 그러세요. 백성주 의원. 이 문제를 아주 보고서를 진짜 균형 있게 해석을 하고 이 문서를 가지고 이전 정부의 직전 정부를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에 우리 대외정책에 도움되는 방향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 공격이 아니라 한일 관계 미래를 향해 사용하자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도 박용진 의원 뭐 별 견해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했을 때는 평균 이제 70에 육박을 하게 돼서 강남구가 8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어렵다 하는 거는 절반의 진실,
절반에 이제 좀 엄살. 거짓, 엄살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정 자립도는 이제 가장 높은 서울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물경 83.3%까지 높은데요. 서울광역시요? 예, 서울시, 특별시죠? 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광역시로서 특별시가 그렇게 되는데 가장 낮은 곳이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여기는 10%가 안 되는 8.6%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교부금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이 재정 자립도가 52.5%인데 재정 자주도는 74.2%. 그러니까 거의 한 75% 정도는 지방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복지 정책을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데서는 예산은 많은데 맨날 도로만 깔고 돈은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식의 것들이 통일된 이유가 국민들에게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의 차이를 이야기 안 하면서 그로 이제 음살 피우고 자기 잘못이 아닌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정 자주도 자꾸 자립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나 아니면 자꾸 정치나 행정에 불신을 좀 주려고 하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지방에 강연하러 다니면 제가 보편적 복지 이런 거 이제 중요하다, 뭐 일자리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 줄 아냐고, 우리 뭐 겨우 20%도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음살을 부리거든.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면피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극명한 예를 우리 회원이 이제 지금 출마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구례군을 한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거기에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이렇게 강연하기 전에 쭉 그 지역의 재정을 분석을 해봤는데 구례 인구가 줄어갖고 지금 27,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만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 예산까지 다 합치니까 물경 3,260억을 쓰더라고요, 연간. 그래서 그거 1인당 나누니까 결산 기준으로 한 1,192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1인당 쓰고 이 4인이 아니고 요즘 2.4인이죠. 평균 가구 원수가. 가구당으로 나누니까 2,740만 원. 거의 한 가구당 3천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례 국민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구례군에서 3천만 원 받았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예산의 가장 기본은 공무원들의 인건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또 세부 내역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유지 비용에 관련된 건데 그거는 뭐 어디나 다 비슷하게 한 10%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무슨 교육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뭐 수송교통이라든지 그 국토개발이라든지 농촌 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생활에 쓰는 비용은 넓게 잡아도 30%가 안 되고 구례 같은 경우는 20%도 많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토목 건설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이것도 사실은 토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도서관 건설도 건설 사업이에요. 도서관에 무슨 책 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도서관 짓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과 관련된 게 거의 70%가 가지 되는 이런 식이니까 뭔가 짓기는 엄청나게 많이 짓고 건설업자들은 돈을 버는데 지역 주민한테는 달라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정 수사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 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데 제가 뭐 우연히 뭘 자료를 보다가 전라북도가 박정희 정권 이래로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진짜로 거의 직선으로 쫙 이렇게 늘어나요.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인구는 정반대로 줄어들어요. 그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게 지금 정상인 건지 재정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예산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 광역하고 기초 예산을 합쳐가지고 주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제일 많은 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농촌 지역이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은 서울, 뭐 울산 뭐 이러거든요.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서울은 지금 320만 원인데 광역 기초 합쳐서 전남은 870만 원이에요. 거의 3배네요. 네. 그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건 2등은 잠깐 강원도가 지금 끼어들었는데 올림픽 때문에 경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 지역이고 진짜 그게 인구 적은데요. 아니 왜 전남과 경북이냐? 아, 그건 알겠다. 그거 이제 정치 세력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맞네. 지역 구도를 이게 왜 87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는 이제 해방 이후부터 쭉 분석을 해봤는데 그 지역 구도 때문에도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87년 체제가. 맞네요. 근데 88년에 의회가 새로 세팅되면서 이미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80년대는 물론 차별이 있었는데 딱 의회에 진입하는 순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선거를 해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다. 그래서 당선돼서 의회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과제 해결 안 된 거로 착각한다. 지역 구도는 이미 그때 해결된 건데 계속 그걸 끌고 온 거지 20년 넘게. 저도 질문이요. 제가 평상시 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갔는데
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 이번에 예산하면서 자기 지역에 민원 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장제원의 폭로에 의하면은 원내대표들이 뭐 갈라먹기 했다. 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만 자기 지역에 못 가져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는 그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는 게 물론 지역구원들이 자기 지역에 SOC 예산이 아니라도 뭘 따가는 거 아주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따로 따가는 게 저는 웃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그렇게 로비를 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예산이 안 내려가는 구조가 더 이상해 보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착시이고 착각이에요. 그 의원들이 가져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농담으로 하루짜리 예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번에 SOC 4조 4천억 줄였는데 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관계라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업체가 아니고. 협력업체. 경쟁업체.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제가 얹자면은 새가 나른다의 다 계열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아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방세, 국세 이런 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예전에 왜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시장 등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예.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너무 적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단식도 하고 그런 상황 그때서야 우리가 느꼈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너무 적다. 예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자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무 그 돈 씀씀이가 좀 해프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뭐 일장 장단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그 서정우 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국세네, 지방세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대한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국세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걷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건데요. 지금 사실 분권 얘기하면서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방세를 얼마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쓸 돈이 자율적으로 쓸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닌데 여하튼 지방세가 많으면 쓸 돈이 더 많아질 수는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세는 지금 현재 작년도 172조 정도, 지방세가 한 64조 정도 거치는데요. 지금 세금 종류는 합쳐서 각각 14개, 15개 정도 되는데 국세에서 제일 많은 거는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항상 맨날 간접세가 많다 맨날 그러잖아요. 부가가치세지. 아닙니다. 이제 작년부터 소득세가 됐고요. 그 부가세가 2등이고 3등이 법인세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가세도 낮은 나라예요. 세금 전체가 낮은 나라지만 부가세가 지금 OECD 평균이 19%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이니까 실효세는 10도 안 되고. 근데 여하튼 국세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그다음에 놀랍게도 네 번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기름에서 나가는 거. 그게 엄청 많죠. 예. 그게 13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환경을 망친 거에 대해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다 그거 갖다가 도로 깔죠. 근데 이제 드디어 또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통세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차가 기름을 안 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은 SOC의 진짜 위기는 거기에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방세로 가면 주로 부동산에 관련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제일 많은데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요즘 놀랍게도 지방소득세라는 게 두 번째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재산세였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동산에서만 나왔는데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이제 지방소득세가 거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소득세 두 번째, 세 번째 재산세, 네 번째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중앙과 지방의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수는 국세가 월등히 많지만은 국세 중에서 이제 그 지방 교부세나 각종 보조금이나 또 교육재정 교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것은 합쳐서 한 181조 정도 된다는 거죠. 지방 재정의 총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자체는 한 65조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지방 정부가 쓰는 돈은 181조니까 전체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국가 예산이 400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181조를 지방 정부에 쓴다면 한 지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게 45% 정도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적지 않은 규모인 거죠. 근데 그 400조라고 하는 게 그게 연금, 기금 지출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정부가 유도리있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주도록 되어 있는 거, 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주는 거니까 그걸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지방정부가 쓰는 게
훨씬 더 덩치가 크겠군요. 네, 크죠. 문제는 그렇게 또 내버려 두지 않고 조건을 걸어서 주면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매칭이 평균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을 주면 40을 지방이 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 그게 그거죠. 교부금이 너무 적다. 실제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면 경기도 자체에서 자립도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또 전체적 광역시로 보면 서울이나 울산 등은 높은 반면에 또 어떤 시도는 굉장히 낮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근데 교부세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부족한 돈을 메꿔주는 게 교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행정 수요에서 부족한 돈을 메꿔주는데 문제는 똑같이 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죠? 열심히 일해서 자체 수입을 늘리면 중앙에서 오는 지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설계를 했을까? 저는 기계적인 평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방이 더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는 그래서 낭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 없는 거. 네, 그래서 그걸 전문가들이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방정부는 항상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는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광역에서 기초로 갈수록 또 도시에서 농촌을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재정 자립도는 낮지만은 재정 자주도는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두 개의 생각합니다.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정 소장님이 한번 예. 청취자들 위한 방송이니까. 예. 재정 자립도는 그냥 전체 일반 회계에서 자체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방세가 적고 하니까 당연히 낮죠. 평균. 농촌으로 갈수록. 예. 네. 농촌으로 가면 뭐 10% 남짓 되고, 근데 평균으로 해도 이제 뭐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주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교부세.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돈. 이게 늘어나니까 그걸 얹어주니 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3번째 시간입니다. 3땡.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자입니다. 3자가 2개나 있습니다. 이상하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지과 소사이어티. 어떤 뭐랄까요. 긴장되네요. 누가 나올지. 막 갑자기 확 나오니까.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정신적 지주? 저는 아니네요. 네. 서정우님? 제가 정신적 지주까지 되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주가 소사이티 서정우입니다. 사실 운영위원장님이나 공동대표님이 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은 구성원들이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정우님은 정신적 지주시고요. 정권 연장 싱크탱크의 사실상의 모든 것. 출연분은 5분밖에 안 됩니다만. 자, 어쨌든 서정우님. 50분 같은 5분. 예,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실소유주. 다스가 생각나네요. 복소는 누구 겁니까? 서정울 겁니다. 자, 서정우님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요? 실소유주 서정우입니다. 네. 자, 복지과 소사이어티의 나머지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희 공동대표님. 네, 이상희입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만 오늘의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자 나름대로는 그 리스트에 보관하고 있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이따가 자세한 소개는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울 건 치워야죠. 자, 퀴즈맨.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감독, 돌푸드가 이제 영화 감독과 지인들을 이제 고소하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블로거가 막스라는 햄버거 가게에 가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주문 상품에, 식품에 돌푸드가 공급하는 바나나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로거가 이 막스라는 회사한테 CEO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이 막스 같은 스웨덴 회사가 돌푸드 같은 악덕 기업의 음식을 갖다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막스가 일주일 후에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공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경제면에 신문이 나고 경제에서 신문이 나니까 국회에서 이제 상영을 합니다. 상영을 했더니 돌이 또 그 국회의원들 전부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유통점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돌푸드를 취급하는 유통점을.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돌푸드에서 연락이 와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고소했던 걸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끝나는 얘기였습니다. 자, 좀 가볍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지난주 문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에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예를 들면 새누리당은 55%를 득표했지만 95%의 의석을 차지했고 2위를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의 득표를 했지만
4.5%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는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 심각한 선거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선거구 제도. 요즘에 반대되는 게 이제 정당 명부식 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번 주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 중에 중앙정보로 귀속되는 국세, 지자체로 귀속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1번 종합소득세, 2번 자동차세, 3번 재산세, 4번 부동산 취득세 이렇습니다. 쉽네요. 아주 쉽습니다. 예. 세금을 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못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못 내는 사람이. 그래도 정말 모른다 하시면 이 방송 들으시면 돼요. 예. 잠시 후에 전부 나옵니다. 예.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렇죠.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방송이에요. 피와 땀이 되는, 아니지. 우리가 살림살이 피와 살이 보탬이 되는. 예. 피와 살이 되는. 피와 살이 된다고? 예. 맞네. 예. 자, 그러저런 이야기들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왜 정창수 소장님 나오시는 거를 리스트에 넣었었냐, 이런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정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에 언론 보도되는 것들 보면 특히나 이제 뭐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킨데 할 때 아주 발군의 활약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저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정권 연장 싱크탱크에서 결국은 뵙게 되네요. 자, 정창수 소장님 정말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팟캐스트는 좀 들으시나요? 많이 듣지 못하고요. 예. 오다 가다가 한 번씩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보다 소장님 같은 분들은 바쁘셔가지고 들을 틈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팟캐스트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바쁘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니 이제부터 새날은 좀 들어주십시오. 자, 권영위원장님. 예. 소장님하고 어떤 인연이 좀 특별히 깊으시다고요? 예, 일단, 제가 성함은 오래전부터 들었고 있었지만은, 직접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그때 무상급식이 하도가 되면서 진보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당선됐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서울시의 재정분석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소장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이후에 또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나는 책을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내기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티나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이나 또 국회 시민정치 포럼 같은 여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나라살림 네트워크라는 이 재정을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해가지고 예산과 재정을 분석하는 작업을 깊이 있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속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예. 경쟁업체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재정을 중앙정부 재정이나 지방정부 재정을 깊이 있게 연구한 단체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들 진보 진영에서 간절히 했는데 정 소장님이 그 역할을 지금 20년 넘게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1조 2천억 살려냈잖아요. 그게 뭐냐면 4조 4천억 중에 4조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SOC를 지금 줘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구 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항상 못 쓰던 돈을 그냥 숫자를 줄여놓은 거거든요. 결산을 반영해서. 불량예산? 네. 그런데 그중에 1조 2천을 살려낸 건데 결국 못 쓸 돈이에요. 대부분. 저희가 다 분석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하루 정도 모양내는 예산인 거고요. 결국 이번에 호남 쪽에 많이 가져갔잖아요. 국민의당이 예산국회에서 협상에 응해주면서 네. 많이 가져갔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SOC 예산은 결국 올해 못 쓰고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깎은 게 그냥 하던 사업을 중단시켜서 깎은 그 사업이 없고요. 다 안 되던 걸 이제 해서 실제로는 올해 쓰던 게 95% 정도 유지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함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지역구에 가져간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제가 이거 쪽지 예산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최근에 외대에서 이제 박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도 교수가 저였는데 70%가 관청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행정기관의 운영비나 신설 비용이에요.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거 가져가도 설사 쓰임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고. 세 번째, 그 예산이 사실은 기재부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산을 깎을 걸 대비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부풀려 온 거를 빼준 거예요. 실제로 사업비로 삭감한 거는 요번에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4조 삭감했다고 했는데 3조는 뭐냐면 융자 이런 거 이런 걸 좀 사이즈 조절해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예산 업무를 저희가 4년간 위탁받았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준비해온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깎는 돈은 전체 예산 400조 중에 1조니까
한 0.25% 뭐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깎은 거 있잖아. 그 중에 한 2,200억 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맞습니다. 국고 지원에서는 깎아버렸거든. 이 더러운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더러운 놈들인 게 그러니까 지금 정창수 소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은 4조 원 깎았다 해놓고 사실은 1조 원밖에 안 깎은 거잖아요. 3조 원은 기획예산처가 깎일 걸 다 알고 기획재정부가 다 깎일 걸 알고 미리 부풀려 온 거잖아요. 네. 그거 깎은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진짜 깎은 건 1조 깎았는데 그중에 2,200억 원은 생체비 같은 국민건강보험 예산 문재인 케어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신신당부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예산인데 국회에서 그걸 싹둑 잘라가지고 깎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동수당이랑 뭐. 저 아동수당하고 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거기서 깎은 것만 해도 합치면 1조 원 더 가까이 되겠네. 네. 아니 아동수당에서 한 4천억 깎았거든요. 그죠? 그 국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속기록만 봐도 그게 다 나와요. 절절히 SOC 깎인 거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의원들과 복지에 대해서는 증오를 표출하는 이제 뭐 이런 분들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제 그 명단들을 앞으로 발표를 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포항에 강의를 하러 가서 그 지역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한때 형님 예산으로 연간 1조 원을 가져간 적도 있는 그런 수혜받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은 입이 삐쭉 나와 있어요. 1조 원 가져왔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공사한다고 출퇴근만 늦어지고 거기다가 또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그나마 포항시에서 있던 예산까지 거기 1조 원 가져온 국고 예산에 말려가지고 따라서 뺏겨버리니까 차라리 그거 국고 반납해버리고 우리 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한 게 새만금 예산인데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특별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뭘 특별합니까? 다들 주는 거야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전라북도에 갈 거고 경상북도에 또 다른 이름으로 가고 경상남도 또 가고 그런 건데 주민들은 그게 공짜로 오는 돈이라고 자기네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옛날에 왜 새만금 계속 하냐 마냐 막 논란이 일었을 때 이래서 그이 가는 몫이 만약에 1조 원이라면 그 전라북도에 다른 명목으로 1조 원 줄 테니까 새만금 그거 그냥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옛날에 하셨다 그런 걸 내가 들었거든. 예,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보통 3천억에서 7천억 가는데 1년에 한 1,000억 좀 넘으면 전라북도 국립대학을 다 공짜로 다닐 수가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것일까? 전라북도 주민들한테. 완전 조삼모사의 극을 보네요, 이거. 야, 언론이 절대 이런 거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례껏 약속 교류기처럼 짬짬이 돼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실제 전체 예산 중에 복지에 쓰일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걸 상식적으로 깎아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흥분하실 수밖에 없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국민건강보험이 이게 지금 재정이 의사협회에서 당장 그러잖아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 그랬는데 올해 역대 최저의 국고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가 데모하면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케어가 지금 국민적 불신에 자문하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지금 국회가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동수당, 7월달부터 주도록돼 있던 거를 9월달로 2달 미루어가지고 몇천억 덜 줬죠. 그러니까 4월달부터 5만 원 더 주도록 돼 있던 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이것도 9월달까지 미루어가지고 여기도 또 몇천억 덜 들어가죠. 이거 깎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깎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복지에서 1조 4천억 깎고 SOC에서 1조 2천억 증가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1,700억 차이인데 딱 거의 일치예요. 거의. 그러니까 복지 깎아 SOC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지금 지방재정 이야기 하고 있는데 빚이요, 빚, 채무, 부채. 제가 이제 지난 방송 한 4년 동안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했었거든요. 이대엽의 성남시 호화청사 뭐 이런 이야기 됐고 아시안 게임 뭐 하느라고 또 인천 뭐 거덜났네. 지방재정 파탄, 모라토리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내가 현직 단체장이라고 하면 뭔가 랜드마크 하나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됩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람 잘 몰라요. 일단 첫 번째. 투명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게 들어서서야 아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그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게 낭비가 될 거 알고도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예산 낭비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공약으로도 있고 해서 국민소송법이 등장하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또 용두사미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참여정부 때도 그게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 도입을 못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전 참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참여자의 수가 정치 힘을 발휘해서 예산에서도 똑같이 발휘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가진 사람들, 뭐 SOC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전원이 총출동해서 막 하는데 이쪽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는 다수인데 이해관계자는 다수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분은 소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그 뉴스에서 인천에서 다시 인천시청사를 초고층으로 화롭게 짓는다 이 발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기로 인천은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송영길 시장한테 넘겨주어서 그 요걸 태막으로 들어붙던 그런 곳인데 또다시 화청사를 짓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시안 게임 때도 굉장히 직자를 받고 고생을 한 그런 곳인데 그 우리 소장님은 직접 서울시 재정건조나 이 박 시장님이 부채를 몇 조 원씩 갚는데 직접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무원들한테 뭐 얘기하면 재량 예산이 얼마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재량 예산이라는 건 행정용어에 없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때도 오세훈 시장 때는 뭐 1,600억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했었는데 그때 10월 16일 날 선거 끝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 때만 하더라도 예산이 그 20조 원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맞죠? 예. 그 중에 1,600억밖에 재량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좀 웃을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 모르니까 의심스러운데도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좀 계속 오래 보니까 이제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인수위원 역할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부채와 채무가 다른데 채무 19조에서 12조로 감축하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 4조에서 7조로 늘리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하고 하는 거를 불과 3년 만에 해냈어요. 근데 재정이 그렇다고 무슨 서울시에 뭐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1인당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랬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절감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A라는 곳에 쓸 것을 B라는 곳에 쓰게 하는 것 이걸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건설하는 것만 순수한 시설비라고 하는데요. 그때 2조 5천억이었어요. 그리고 추경까지 하면 3조가 넘었는데 연간. 예. 근데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로 벌써 지금 7년 지났는데도 줄여버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부분들. 건설하는 분들 많이 줄여서 복지 쪽으로 많이 돌렸죠. 처음에는 재밌었던 게 그 마을 관련한 걸 뭐 예산을 책정해라 그랬더니 2천억짜리를 하룻밤새 만들어 왔어요. 마을 센터 만드는 거 이제. 또 건물 짓는 거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계속 하나하나 방어하고 싸우고 하면서 바꿔 나갔고 또 공무원들이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서울시 정도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가게 돼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구조조정이 됐고 된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토목 건설을 줄여가지고 매년 1조씩 줄이니까 7년 동안에 7조가 감소한 그런 식으로 19조에서 아까 12조로 줄였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는 1년에 7조니까. 예. 근데 이제 여하튼 토건만 줄인 게 아니라 딴 것도 많이 줄였죠. 예. 그러니까 SOC 같은데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반토막 내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 그거를 복지로 돌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산의 자연 증가율이 아마 서울시 같으면 연간 한 10% 정도는 될 거니까 네. 그건 대부분 다 복지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 홍준표 당대표가 경남지사 할 때 부채 제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대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회사 경남이라는 경남도에서 설립한 회사가 가진 자산들 있죠. 토지를 팔아가지고 앞으로 경상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단기 부채를 줄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실제 그렇게 네. 한 게 맞습니까? 네, 그 대선할 때 JTBC에서 저한테 와서 팩트 체크를 해달래요. 그게 뭐였냐면 홍준표 지사가 채무제로 선언했는데 정말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다. 절반이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낭비라고 하는 걸 이제 사업을 안 해서 줄인 거니까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해야 될 일 안 한 그런 거고 절반은 뭐냐면 그 모아놨던 재산이나 현금을 빼가지고 갚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한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채무제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거짓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지자체장들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작년 올해 채무제로 선언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빚을 갚는 건 갚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쓰임을 줄여서 갚아야 되는 거지. 그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네. 그게 재정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요거 또 하나의 사례가 서초구에서 이제 서울시는 너무 크니까 뭐 제가 좀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서초구 같은 데는 저희가 많이 주도해서 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좀 작지만 단가까지 계산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로등 보안등 이거를 다른 데는 1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4년마다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문제까지 얽혀 있어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태 그런 식으로 해서도 몇십억씩 절약을 하고 해가지고 서초구가 예산이 4,500억이었는데 850억을 저희가 깎을 수 있게 제안을 했고 425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재정계획의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행자부로부터 6억 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야, 그럼 우리 정 소장님한테 한 10%인